보도록 합니다. 성리학. 조선왕조의 지배사상이었다.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제도와 문물 정비를 되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제도와 문물을 정비한 게 이제 조선 초기에 뭐 세종대왕 때. 그래서 뭐 국적 의례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한 건 물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의 헌법. 그렇지. 와, 다행이다. 자, 경국대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국조 오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성리학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성리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 속해 있던, 요즘으로 따지면 연구소죠, 연구소.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연구소가 집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집현전을 세조 임금이 없애버려요. 세조 임금이 없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세종 다음에 조선 초기에 그래도 공부를 좋아했던 왕. 그렇죠. 성종이 다시 이제 저기 할아버지였던 아버지였던 세조가 만든 거 다시 이제 뭘로 만들어요? 이제 부활을 시키긴 하는데 홍문관으로 부활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집현전이나 홍문관이나 둘 다 성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좀 재밌는 게 성리학을 연구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서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토론하고 주제학습하고, 이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냐면 경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조선 초기 같은 경우,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나눈 것을 우리가 경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조선 초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좀 다이나믹하게 다양성 있게 해석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15세기 세조 때부터 보면 이제 사림들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죠. 사림들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이 서서히 뭐냐면 절대화하는 경향을 띠게 됐다는 게, 절대화라는 건 이제 더 이상 토론은 필요가 없죠. 뭐 이거 어떻게 대해서 해석해요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암기를 하고 실천하는데, 이거 저기 내가 해석한 성리학하고 다르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어려운 단어다. 어려워요? 네네.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문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문난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주작, 여기는 이제 절대화된 걸 이제 주자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하고, 이제 주자하고 해석을 달리하면 그 사람은 우리 계통의 학문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배척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할 정도의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죠. 자, 대의명분을 특히 중요시했다. 이때 아마 이 당시 대의명분을 중요시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 인조반정과 관련해서 이제 후금과 명나라, 광해군은 중림외교 해가지고 뭐 신종원 중림외교 이야기를 했지만, 인조 이제 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을 절대시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외교 정책으로 네 글자 노려보고 있어요. 자. 신명배금. 신명배금. 그래서 대의명분에서 명나라를 받들고 후금을 멀리했죠. 왜? 명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지키자? 의리를 지키자. 의리. 임진왜란한테 우리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항복을 하네, 아니면 휴전을 하네. 이때도 역시, 그때도 뭐 우세한 건 누구였어요? 이때도 역시 이제 대의명분. 이게 우세했었죠. 그래서 조선후기 이제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계속됐다. 자, 성리학의 발전. 자, 사림은 토론과 농정을 통해서 성리학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이때 이제 조선 전기 성리학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둘 다 임진왜란 직전에 활약했던 사람인데, 하나는 이황이고 하나는 이이. 자, 이이는 5,000원, 이황은 1,000원.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재밌는 건 이인의 엄마가 심사인동이라. 심사인당 얼마짜리? 5만원짜리. 이야, 혹시 5만원짜리 있으세요? 아니요. 무섭구나. 없어요. 그래요. 자, 이황. 자, 도덕의 행위를 구거했다. 심성,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도덕을 더 중요시했다. 도덕. 그 다음에 이인은 상대적으로 현실 개혁에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이황과 이의 차이는 뭐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둘 다 똑같긴 한데, 레미제네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 빵 하나를 훔쳤는데
얘를 그럼 빵간에 보낼까 말까?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아, 왜 말아야죠? 말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건 사회 구조의 문제지 그 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 아, 그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석 달 열흘간 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뭐 석박이라는 건 아니고, 근다고 죄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죄를 안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요즘 배전으로 따지면 뭐 집행유예 정도. 일단, 형 부족을 했다며.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이 이제, 장발장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현실사회에 모순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의 사상에 좀 가까운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황은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건을 훔치거나 담을 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도덕적 관점인 거죠. 도덕적 관점. 얘는 이제 뭐에 가까운 거예요? 이황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희황.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론하고 올 때도 너는 이황의 관점이냐, 좀 이황의 관점인데 이황은 보다 더 이제 어때요? 도덕적으로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요거 이제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까 얘는 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낼지 안 낼지는 우리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나 이황 얘는 뭐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이런 데 상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다루고 갈 수는 없어요. 자, 이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성,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했고 굉장히 이상적이죠. 맞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무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자, 저서는 뭐냐면 성악지묘하고 주자서 저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도자하고 그다음에 요 주자 해가지고 저는 이황주도로 외워요. 이황주도. 네, 이황이 주도해서 술 먹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면 이황이 이보다 거의 한 30살 정도 오래거든요. 좀 연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황은 이에게 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황주도.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이 주로 활약했던 건 경상도 안동지방이에요. 안동지방 가면 도산서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상도 지방이 왜군이 임진왜란때 왜군들이 주로 쳐들어오는 루트가 초기에는 영남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영남지방에 일본군들이 주둔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황의 서적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황같이 이제 어때요? 이상주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리론 그래요. 리를 더 중요시했다. 이는 주기, 현실의 정치 경제, 기를 더 중요시했다. 그래서 하면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하면 뭐 실제로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10만 양병설과 같은 것들을 이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가 그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이황보다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현실 문제와 관련된 책이 뭐냐면 동호문답이에요. 동호문답. 그 다음에 이황이 쓴 책이 성학 10도라고 한다면 10도는 10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책과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책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10도 이황 거고요. 이는 성학 지묘예요. 성학지배. 얘는 책인데 둘이 차이가 있어요. 이황은 굳이 서양 철학자로 따지면 플라톤에 가까워요. 플라톤 하면? 플라톤? 철인 놈. 어린나? 네. 어떤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황권. 성인의 방열이. 똑똑한 사람들이 왕이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황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나다 보면 어떻게 저 같은 이상한 사람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만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황은 왕이 똑똑하지 못해도 신하가 똑똑하면 된다. 주위에 도와주는 신하들이 똑똑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학시도는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요. 이제 이 사상에 따르면 나 같은 사람도 왕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랬어요, 지금? 네,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이황은 동인이고 이는 서인이에요. 여기 보면 영남학파, 기후학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분당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꼭 같이 알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리학이 있었는데, 요 성리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자, 성리학적 세계관 하면 소학과 주자가래라는 게 있어요. 주자가래. 주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또 우리가 썼었는데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사가 4가지가 있어요. 관, 혼, 상, 재. 요걸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주자가래죠. 주자가래요. 이제 관은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혹시 성대하기 막 옛날에 하셨어요? 그냥 하루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진짜 성인식은 만 20살인데 우리나라는 성인식 행사는 전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고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인식 행사를 정말 화려하게 해요. 거의 막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 남자들 같은 경우 처음으로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차고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 기모노 입고 실제로는 이제 성인식 미국식이긴 한데 성인식 이런 세레모니 이걸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예, 우리나라는 그냥 성인의 날이 4월 20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저 잘 몰라요. 나보다 성인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엊그제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무튼 관이고요. 이 성인식이고요. 혼은 결혼이고요. 상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고요. 제사 이거죠. 요걸 이제 규정을 한 건데 이 가운데 이 4가지 가운데 가장 주자가 엄격하게 규정한 게 바로 이제 상이에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장례식 갖고 시끄러웠죠. 효종 때. 맞아요. 예송문제. 그렇죠. 예성 논쟁 같은 경우도 이제 시끄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주장아래는 이거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혼상제가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거 이상하면 부자인 사람들은 이거 이상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부자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사 때문에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따라가야잖아요. 또 황새가 벽새가 죄송해요. 자, 밤새 따라가다가 그냥 죽네 어쩌네. 이제 이런 허례허식. 요걸 막기 위해서는 요거 이상은 하지 마라. 이게 성리학이 알고 보면 허례허식으로 하지 말라는 건데 요즘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주작 아래에 써 있는 것마저도 우리가 볼 때는 넘사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마저도.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제 좀 우리가 돈 좀 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짜 양반들이 등장해요. 이 가짜 양반들은 진짜 양반들이 하는 것보다 더블로 해요. 곱하기. 왜? 그래야 자기가 양반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데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제사를 화려하게 하면 마치 지가 진짜 양반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제사라든가 장례식 풍습은 실제로 조선시대 거보다도 훨씬 더 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석 때 보면 원래 제사는 진짜 간소하게 지냈네 그런 기사를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 후기의 가짜 양반들이고 이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허례허식이 심해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원위치로 돌아갔으면 쓰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사림들이 사화를 통해서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원과 향약. 얘도 주관식으로 많이 나와요. 향약 같은 경우 이제 요 4가지 거 있으니까 참고를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요런 정도까지는 쓰라고는 제가 절대 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PPT에도 올리면 이거 다 써놓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길거리에서 저를 원망을 해요. 다 외웠는데 왜 안 냈냐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다가 또 실수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저거 윤리 시간에 배울 텐데. 그래요? 그럼 역사 시간에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실학 등장 봅니다. 양난 이후 조선사회의 변화. 이게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왜라는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토지가 소실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운명처.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을 해요.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 서민들 가운데 이제 어때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 또한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에 필적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성리학이 이런 사회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리학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은 선지후행이에요. 뭔 말이죠, 이게? 안 다음에 행하는 거. 먼저 알고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임진왜란이라든가 호란을 거친 다음에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만 새로운 사회 변상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자, 휴대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해가지고 저는 제가 휴대폰을요 97년부터 썼어요. 우와. PCS 버전. 물론 그 이전에 PP도 있었는데 휴대폰은 제가 전주공고에서 근무했는데 150명 선생님 가운데 제가 넘버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썼어요. 엄청 비쌌잖아. 그렇죠. 150에서 200 정도.
그 무전기인데 무전기. 아령이에요. 제가 운동기구로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그 PC에서 딱 놓고 연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이제 그 사회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실천의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성리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은 뭘 강조하냐면 지행합의래요. 오케이? 아까 얘는 선지 후행이고요. 알고 실천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아는 것과 실천은 하나다. 그러니까 얘는 양명학은 그만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실천을 뭐 새로운 게 보이면 일단 무조건 사서 흉내라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리학은 너는 그게 뭔지 모르면 알 때까지 사지 마. 스마트폰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 전에는 사면 안 돼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도 나도 몰라요, 거기. 그죠? 근데 이제 양명학은 일단 스마트폰이 나오면 먼저 사줘 보자. 좀 문제가 있긴 있네. 자, 그만큼 양명학은 뭘 강조해요? 현재를 강조해요.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고전하고 있을 때 양명학이 새롭게 발전한 건 당연하겠고요. 이 고전학은 뭐냐면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실학인데 실학하면 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네 글자로 실학을 뭐라고 하느냐? 실사구시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뭔 말이죠 이게? 실사구시? 똑같죠 그냥. 그냥 실사구시 외우지 뜻까지 잘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요? 실제로 사구시 실사구시 이 실사는 실제는 이 실은 열매 실자고 사는 일사자예요. 그래서 실제 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는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조사를 하자. 그리고 구는 구할 구자예요. 시는 여기서 이시자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시자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실사구시라는 건 뭐냐면 실제 조사를 통해서 진리를 찾자. 그러니까 책에 나온다. EBS 책에 나온다. 아니면 한국사 참고서에 나오니까 무조건 맞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참고서에 나오면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안골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안골에 가면 뭐가 있다가 아니라 실제 안골을 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안골에 국민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골에 국민은행이 있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골에 가서 국민은행을 찾아보는 거죠. 실사구시예요. 실사구시. 이게 이제 뭐하고 코드가 똑같았냐면 실학하고 코드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제시하자. 이게 이제 실제 찾아보는 거하고 철학적 코드가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학하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실사구시하는 학문이라고도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했다라고 말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고증학, 양명학과 고증학, 그 다음에 서양 학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 우리 이제 그 소현세자 이후에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우리가 이제 중화 서상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중자, 꽃뿌리 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있는 흔히 이제 짱깨 음식, 뭐라고 불러요? 짱깨 음식. 중화요리죠. 그 짱깨 음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중화요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 그런 의미예요. 중화요리라는 게. 만약에 중화요리가 세계에서 가장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화요리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중화요리라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중국 음식은 별로 입맛에 맞진 않아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옛날에 짜장면 좋아했는데 요즘 뭐 짜장면 뒤지고 나면 소화 잘 돼요? 전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자, 실학. 자, 아무튼. 자, 실학 조선 후기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해서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학문으로 실학이 등장했다. 자, 실학하면 흔히 이제 뭐예요? 농업중심, 상공업중심 요 두 개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농업중심 개혁론 학자 보니까 학자 정도는 아셔야 되죠. 농업중심 주로 남인들이 많았네요. 남인들. 우리 이제 붕당으로 따지면 남인들 몰라 그랬잖아요.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얘는 그냥 참고로 써놓으세요. 경세치용학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붕당과의 싸움에서 이제 귀향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향을 갔다 보니 이 사람들이 도시보다는 어디에 많이 살았을까요? 농촌에 많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맨 시골 문화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서 실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 생활이 힘들어서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농업중심 사회개혁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경세치용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세치용이라는 건 경세라는 건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법과 제도.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세시정확화는 법과 제도를 바꾸자. 대표적인 사람 유영원, 이익, 이름이 굉장히 좀 이자 많이 줄 것 같죠. 베네딕, 정약용은 다 아시죠? 무슨 이제 뭐예요? 토지제도의 개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세, 법과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토지의 소유의 불균형을 해결해야만이 농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간단하게 봤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이익의 한전농과 이익,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 되도록표를 안 만들어놨네. 이익의 한전론은 뭐냐면, 큰일 났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큰일. 요렇게 갖추면 될 거예요. 자, 이익의 한전론은 뭐냐면, 토지를 영업전과 구분전이 있어요. 지금 떨리죠? 지금 물어볼까봐. 구분전은, 원래 이제 당나라 때 건데, 구분전은 반납을 해요. 그런데 영업전은 세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땅을 일단 이익의 사상은 유영원으로부터 발전을 해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유영원은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자요. 균전론이에요. 근데 이익은 땅을 나눠주긴 하되 땅을 나눠주긴 하되 땅을 100평을 받았으면 80평은 죽으면 반납을 하되 20평은 반납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게 하자. 이걸 보고 우리가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납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집이 망해도 20%의 토지는 소유할 수 있게 되자. 그러니까 이 영업전을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네. 최저생계. 아무리 망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땅을 받다 보면 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아프고 아니면 우리 딸이 시집가 팔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20%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 영업전의 개념으로서 남겨놓자는 얘기예요. 이익의 한전론. 자, 유영원이 쓴 책은 반개수록이고요. 이익은 성호사설이 있어요.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영업전을 인정함으로써 농민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건 맞죠. 정약용은 뭐냐면 얘는 뭔 소리냐. 아이고, 정약용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정약용이 이야기한 건. 요즘으로 따지면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분배예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할 때 어떻게 소유하자? 마을 단위로 소유하자. 그래서 여기 이 여가 무슨 여자냐면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 이 재밌는 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잖아요. 입구. 입구 있죠. 요걸 자세히 보시면 끈으로 연결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마을이 될 거다. 아니면 이게 여기다 사람이 자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여자가 돼요. 좀 글자가 좀 야하죠. 입과 입을 연결한 사람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상형문자니까 한자가 좀 야해요. 그래서 별로. 네네. 요즘은 이런 거 야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과 사람 부부가 살고 있고요. 요거 이제 요게 이제 문 만들면 요게 이제 마을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을. 한자를 보면 좀 재밌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7번으로 가야 되나요? 자, 이렇게 정약용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어때요? 공동생산, 공동소유입니다. 여전론. 자, 정선제는 더샵이죠. 더샵. 맞아요. 더샵. 더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전론은 우물정자를 그리면 거기 셀이 9개가 생겨요. 네. 셀이 맞아요. 9개가 생기는데 여기에 8집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운데는 뭐야? 다 같이. 그건 세금 내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전제를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여전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얘들은 아무튼 뭡니까?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거고요. 중상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권노동 출신들이 많아요. 아까 그 중농은 남이 출신이 많고요. 이 사람들은 농촌에 거주했다 보니까 농촌의 모순이 우리 사회의 모순인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를 했어요. 도시에 거주를 했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법을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경세치욕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들은 이용후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용후생 제 밑에 써놔봤어요. 그렇게 뜻을. 기부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자. 즉 이용후생은 뭐냐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거라도 잘하자.
있는 거라도 쓰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용우생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누가 있냐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지원은 법을 바꾸자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때요? 있는 거. 화폐라도 잘 쓰고 수레라도 잘 쓰고 선박이라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뭐가 그만큼 중요하다. 유통이 중요하다. 유통이 잘 되면 생산은 저절로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업 중심은 생산을 중시했다라고 한다면 요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유통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생산이에요, 유통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유통이 더 중요하죠. 생산보다도. 생산도 중요하긴 한데 음. 어렵네요. 어려워요. 생산 갑시다. 생산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산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생산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도 있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유통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둘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대 교육 국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둘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튼 자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상공업 기술 발달을 더 중요시했어요. 기술 혁신과 상업경, 상공업과 청의 문물 수용했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어때요?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니까? 종나라니까 종나라하고 싸우기보다는 벌보다는 북학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 사람들을 중상적 실학사상가들을 북학파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용 후생학파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있는 거라도 잘 쓰자. 자꾸 막 바꾸자고 말하고 자꾸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있는 거라도 잘해. 있는 거라도 잘해. 응? 다분히 이제 어때요? 집권 세력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야당인 사람들은 이제 제야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 뉘앙스가. 자, 아무튼 가볼게요. 유수원. 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왜 그러냐면 양반이 최고 높죠. 농이죠. 수공업자죠. 상업이죠. 그러니까 수공업자와 상업이 신분적으로 최고 낮아요. 이렇게 갖고 상공업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평등하게 만들자. 그 유수원이 쓴 책은 뭐냐면 웃어? 여기 써져 있는데. 왜 안 웃어? 그래요? 네, 웃어야 돼요. 이제 이게 유수원이 쓴 책 그러면 이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됐어요? 네. 힘들죠? 아니요? 코드가 맞나? 이게 세대 간의 장벽을 뛰어넘으니까 좀 힘들 거예요. 우선은 웃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이제 기술혁신, 문벌제도 폐지. 근데 이제 홍대용 이 사람은 실학자이기도 한데 이 과학자로도 유명해요. 조선후기에. 그래서 뭐 혼천지라든가 아니면 요 지전설을 주장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갈릴레오처럼 뭐 한 사람,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데,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홍대용. 의산문답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뭐 자연계열, 물리학이라든가 천문관측학 하는 친구들은 좀 홍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홍대용이 박지원보다 한 10년 선배. 자, 박지원 열알기 있고요. 수레와 선박,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양반 제도의 모순을 자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박지원은 국어책에도 나오잖아요. 양반전이라든가 호질이라든가 허생전이라든가 특히 허생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박지원. 특히 이제 열알기 하면 뭐 우리나라 제1의 고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열알기에서 수레, 선박, 화폐 그리고 벽돌을 이야기해요. 벽돌? 네, 벽돌 건축.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물은 되게 이제 어때요? 뭐 돌을 갖다가 성곽을 쌓을 때도 멀리 돌을 갖다가 날라서잖아요. 근데 중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틀어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재료 그냥 벽돌 찍어가지고 건물도 만들고 성도 쌓더라는 이야기죠. 훨씬 튼튼하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벽돌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썼던 사람이 박지원인데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약용이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수완화성은 벽돌로 축조를 하죠. 네. 박지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았던 거지 뭐 완전히 나는 농업이고 너는 상공업이니까 이 왼수 같은 새끼 이러지는 않았어요. 박재가 북학의 쓴 책. 수레와 선박. 박재가 우물몰이로는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이에요.
우물물. 뭐죠? 우물물 이론이? 써야 또 채워지는. 그렇죠. 더 써라. 그렇죠. 많이 써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집이 가난한 이유는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그게 뭐야?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줘야 아, 돈이 그래야 많이 들어와요. 우물처럼. 그죠? 우물 이론. 기압골 이론하고 똑같죠? 기압골 이론. 이렇게 공기는 순환을 하잖아요. 화폐도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써야 아빠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 집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물물 이론. 이런 이야기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면 맞겠죠. 뭐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아무튼 박제가 이야기는 뭐예요? 전략보다는 소비. 소비. 전략보다는 소비. 요즘 같은 때가 바로 이제 딱 맞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국가가 어거지로 돈 쓰게 만들려고 재난 지원금. 받으셨어요? 전 아직 신청 안 했어. 신청 권한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대신 엄마 아빠 혹시 이렇게 그거 나눠줬어요? 이렇게? 받으면 주신다고 했어요.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천천히 하려고. 그거 5월 31일까지인데? 오늘이 6월 1일인데? 그거 3개월 동안 받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 쓰는 걸 3개월 동안 쓰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했나? 저는 잘 몰라요. 잘못하면 이제 국가에 기부하시는 그렇군요. 네. 아버님한테 꼭 따져보시고. 큰일 났다. 뭐 기부해도 뭐 안 되는데. 돈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부유하시니까 그걸 체크를 안 하는구나. 5월 31일까지였어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확실히, 엄마가 여러분 거 파이 무조건 20만원 이상은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발전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쓰면, 이렇게 엄마, 아빠 중심으로밖에 소비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가야, 안 주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까지 가야 이게 사회 곳곳이 스며들어요. 그건 그렇지. 네. 아니, 엄마한테 20만 원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아니야, 해야 돼요. 이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니까. 자, 이제 남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과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 제대로, 물론 일부분은 조금 반영되다가 말아요. 정약용, 아무래도 이제 중농적 계약서 상가들 가운데 일부 이제 정조되는 등용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국학이에요. 국학은 나라 국자 배우자. 나라를 배우자. 해가지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배우자 할 때 으뜸이 뭐냐면 역사. 이 시간을 연구하는 게 역사고요. 공간을 연구하는 게 지리. 그다음에 말을 연구하는 게 이제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학 연구. 뭐 아무튼 하고 연결되기도 했다. 자, 내용. 원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근데 이 책이 너무나 간략해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거 하나로 내가 링크도 안 걸어놨다. 큰일 났다. 출근했는데 왜 링크 안 걸어놨지? 이거 뒤에 가서 볼게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전 거. 여기 있어요.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한 책인데 이 안정복이 혹시 축구 국가대표 축구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응원해? 해봐 시작. 박수 치면서 붉은 악마가 됐다 내가. 뭐죠? 저 축구 잘 안 봐서.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그렇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몰랐어요. 사만정통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한은 그 사만으로부터 나와요. 복자적 전통론 그랬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사만정통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독궁의 발해곡 남북국 시대 유명한 단어죠. 이금욱의 열려슬 기술,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런 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리책으로는 이중환의 택리지, 팔도의 지역 인물을 지리적 입지 조건에 바탕으로 해서 서술을 해요. 전라도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쓴 그런 책 가운데 하나고요. 정상기의 동국조지는 최초로 척도를 사용했어요. 백리척. 얘도 좀 그래서 능력검정 이런 데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호는 뭐 대동여 지도로 유명하죠. 이게
산맥과 도로에다가 십리마다 표시를 했어요. 십리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거리를 제대로 익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책이 남북으로 22개, 동서로는 19개. 그리고 이제 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완성한 사람. 김정우의 대동여제도 잘 알고요. 신경준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전라도 순창 분이신데 후민정 운해로도 유명하고 상경포 있죠.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태백산맥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준의 상경포에 따라서 우리가 태백산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백두대간, 호남정맥, 금강정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상경표를 만든 사람이 신경준이에요. 이분은 국어학자이면서도 동시에 뭐가 되기도 하냐면 지리학자가 되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일단 요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올 때쯤 되면 한 번 정도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께 협의를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대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애쓰셨어요. 날라이.